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위원회가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들에게 백신 부스터샷을 허용할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12세 미만 어린이들은 올 초겨울쯤이면 백신 접종이 가능해 보입니다. 서부의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포틀랜드 남쪽에서 발생한 산불은 축구장 13만 개 넓이를 태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미국 공군 입대를 포기해야 했던 한인 2세 여성이 제기한 헌법 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전국 실업자 가운데 약 180만 명이 실업수당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내년 사회보장연금 인상폭이 6.1% 더 늘어나 역대 두 번째로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델타 변이가 지배종으로 올라서면서 38개 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주일 사이 최대 50% 이상 증가했고 미 전체 신규 확진자도 지난달 하순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CNN 방송이 존스홉킨스 대학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0개 주와 워싱턴 DC 등 미 전역에서 최근 일주일간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그 전주보다 10% 이상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38개 주에서는 확진자 증가율이 50%를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19개 주는 증가율이 100%를 넘겼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아칸소, 미주리, 루이지애나, 네바다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면적인 대규모 발병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북동부와 중서부의 북부, 서부 해안가의 주들은 상대적으로 확산세가 약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버몬트주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1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백신 접종 속도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4월 중순 330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하루 접종자 수는 최근 약 55만 명으로 내려갔습니다. 비베크 머시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은 어제 경고문을 공개하고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허위 정보를 공중보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허위 정보가 사람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도록 만들고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공중보건 조치를 거부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 필요성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위원회는 우선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들에게 백신 부스터샷을 허용할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12세 미만 어린이들은 올 초겨울쯤이면 백신 접종이 가능해 보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독립적인 자문기구인 예방접종 자문위원회는 오는 22일 회의를 열고 면역력이 약해진 개인에게 부스터샷을 투여하는 것과 관련한 임상적인 고려사항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미성인의 2%에서 4%에 해당하는 면역력이 약한 성인이나 장기이식, 암치료와 류머티즘 등을 겪은 환자가 대상입니다. 미국에선 코로나19 부스터샷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데 화이자가 식품의약국에 부스터샷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이후 논쟁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앞서 화이자는 백신을 2차 접종한 뒤 6개월 내에 3차 접종인 부스터샷을 투여했을 때 항체가 5배에서 10배 많아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식품의약국 관계자는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은 초겨울에서 한겨울 사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바이오엔텍이 지난 3월 임상시험을 시작했는데 결과는 가을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이자는 5세에서 11세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오는 9월께, 그 뒤 2세에서 5세 이하에 대한 결과가 잇따라 나온 후 생후 6개월에서 2세 이하는 10월에서 11월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늘면서 LA 카운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부활시켰습니다. 델타의 역습에 일부 주에서는 방역 규제를 다시 꺼내들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내일 오후 11시 59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실내외 대부분에서 마스크를 벗도록 한 지침과는 어긋나는 조치입니다. 다만 CDC의 지침은 권고사항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장 먼투 데이비스는 더 많은 규제를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 사태가 계속 악화하면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스 국장은 최근 7일간 매일 하루 1,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1,537명으로 일주 사이 83%가 늘었습니다. 양성 판정 비율은 6월 15일 1.2%에서 최근 3.75%로 3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데이비스 국장은 지역사회 감염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고 더 높아지도록 기다릴 수 없다며 더 높은 수준에 올라가면 그때는 이미 늦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드아일랜드주에서는 모든 공립 사립대학이 학생들에게 올가을 새학년도 시작 전 백신 접종을 마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대학이 이런 조치에 나선 것은 미국에서 로드아일랜드주가 처음입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도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지속되면 더 많은 시와 주 당국이 규제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은 백신 접종과 다른 예방 조치를 더 강화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가 오는 9월 초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여행객들의 입국을 별도 규제 없이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을 접종한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들은 8월 중순쯤이면 자유여행이 허용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제 캐나다 총리실에 따르면 주스탱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통화에서 오는 9월 초부터는 백신을 접종한 여행객들의 입국을 별도 규제 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 예상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전체적인 감염 상황이 양호하다는 전제 아래 별도 규제 없이 자유여행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캐나다는 이달 초부터 자국 시민 및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한 경우 귀국 시 격리를 면제했지만 외국인을 상대로는 격리 규정을 유지해왔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또 백신 접종이 완료된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들을 상대로는 8월 중순쯤 자유여행이 가능하도록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최근까지 12세 이상의 78%가 적어도 한 차례 백신을 접종했고 44%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또 오는 11월부터 대형 크루즈 운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서부와 캐나다의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포틀랜드 남쪽에서 발생한 산불은 축구장 13만 개 넓이를 태웠습니다. 서부 오리건주에서 약 일주일 전 시작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계속 번지는 데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새로 산불이 일어나면서 이 지역에서는 지난 2018년 발생했던 대형 산불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온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 진압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지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준비 단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했고 캐나다는 화재 진압을 위해 군까지 투입했습니다. 오리건주 산불 진화 담당자는 날씨가 극도로 건조해 불길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포틀랜드 남쪽 250마일 지점에서 발생해 축구장 13만 개 크기인 919제곱킬로미터를 집어삼킨 이 지역의 부트레그 산불은 현재 진행 중인 산불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진 화재로 가옥 21채가 전소됐고 2,000채가 파손 위험에 놓여 있는 데다 주민 2천여 명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 딕시가 파라다이스 근처까지 접근했습니다. 지난 2018년 파라다이스에서 발생한 산불은 86명의 사망자를 내 역대 최악의 화재로 기록됐습니다. 딕시는 밤새 2배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다만 아직은 거주지가 아닌 산림 지역에만 불길이 번져 파라다이스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고 있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해가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올해는 이미 그 추세를 넘어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선천적 복수 국적으로 미국 공군 입대를 포기해야 했던 한인 2세 여성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절차상의 이유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을 이끈 전종준 변호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한인 2세인 엘리아나 민지 리 씨가 한국 국적법 조항에 대해 제기했던 헌법소원을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최근 각하했습니다. 리 씨는 현행 한국 국적법 조항 탓에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자신의 미 공군 입대가 부당하게 좌절됐다며 헌법상 보장된 국적이탈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지난달 제기했었습니다.
미 영주권자 부친과 시민권자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한국에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복수 국적이 됐고 개정 국적법에 따라 국적 이탈이 어렵게 되면서 이중 국적으로 공군 입대가 좌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선천적 복수 국적 여성의 공직 진출을 막는 국적법의 불합리성과 침해의 현재성을 외면하고 법적 심사를 포기한 헌재 결정의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헌재는 헌법소원이 청구기간을 지난 경우에도 동종의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 질서의 유지 수호를 위해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본안 심사를 한 경우가 있다며 헌법상 판단의 필요성에 따라 청구기간이 불변이 아님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헌재가 절차상의 이유로 본안 판단을 거부한 만큼 청구 기간에 해당하는 다른 피해 사례를 수집해 헌법 소원을 다시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실업자 가운데 약 180만 명이 실업수당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3%가 실업수당으로 생활이 충분하다고 대답했습니다. 14일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13%는 재취업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실업수당으로 일하지 않고 충분한 돈을 받고 있다고 답해 여러 항목 중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는 육아 의무로 14%, 2위는 코로나19 팬데믹 우려 13%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25일 진행됐습니다. 모닝컨설트는 조사가 실시되기 직전인 지난 6월 19일 당시 전국에서 1,410만 명이 실업수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따라 180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실업수당을 이유로 취직 제한을 거절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조사에 따르면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응답자 중 29%가 팬데믹 기간 동안 취직 제한을 거절했고 이 그룹 중 45%는 실업수당 혜택의 관대함 때문에 일자리를 거절했다고 답했습니다. 실업수당을 받기 전 소득이 본인의 지출을 충당하기에 더 나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56%, 실업수당이 더 낮다고 답한 사람은 23%, 비슷하다는 응답은 21%였습니다. 모닝컨설트는 이번 설문조사의 제목을 실업수당 만료로 올해 20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달고 오는 9월 종료 예정인 연방 추가 실업수당을 포함한 조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가 연방 실업수당을 조기에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것으로 섣불리 결론 짓지는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상원이 이민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을 예산안에 포함시키려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도파 조맨친 의원도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주당 연방상원 지도부가 예산안에 일부 이민개혁 시행을 위한 방안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가운데 중도파 조맨친 의원이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연방상원 민주당은 공화당의 반대로 이민개혁 법안의 단독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요 내용을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소 수백만 명의 서류 미비자와 드리머, 농장 노동자와 임시보호신분 등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을 위한 자금 지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인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연방 상원 내 찬성 60표가 필요하지만 예산 조정권을 사용할 경우 과반 찬성으로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이민개혁 방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예산 조정권을 사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과거의 선례를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현재 연방 상원 내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은 50대 50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 대표적인 중도파로 당론보다는 개인 의견을 고수하는 맨친 의원의 입장에 관심이 쏠려왔는데 맨친 의원이 수용 의사를 밝힌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14일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들과의 인프라 예산안 회의에서 예산 조정안에 이민개혁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내년 사회보장연금 인상폭이 6.1% 더 늘어나 역대 두 번째로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983년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시니어 권익옹호단체 시니어 시티즌 리그에 따르면 2022년 6,500만 명에 달하는 사회보장연금 수혜자의 2022년도 생활물가 조정분 인상률이 6.1%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7.4%가 올랐던 1983년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1,500를 받았던 은퇴자는 내년에 $91.50를 더 받습니다.
이렇게 사회보장연금 인상률이 커진 원인은 올해 급격하게 오른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연방노동부는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9%,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올랐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2008년 8월에 5.4% 이후 최고치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서 내년 사회보장금 인상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와 가스값, 식품 등 모든 게 올랐다며 이번 생활물가 조정분 인상으로 내년 은퇴자들의 생활이 그나마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가족이민 전순위가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취업이민은 지난해 9월 문호 이래로 전순위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2021년 8월 비자 불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모든 순위는 전혀 진전이 없거나 소폭만 이동한 답답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접수 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전순위에 걸쳐 지난달 7월에서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민 중 가장 좋은 상황인 이 A순위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도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지난달과 동일하게 2021년 6월 1일로 동결됐습니다.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전월에 이어 오픈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 1순위 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비순위 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 시민권자 기혼자녀 모두 접수 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지난달에서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습니다. 비자 발급 우선일자만 1순위 2014년 11월 22일, 2비순위 2015년 9월 22일, 3순위 2008년 11월 8일로 전달에서 각각 일주일씩만 진전했습니다. 가족이민 4순위 시민권자 형제자매의 경우는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지난달에 이어 동결됐고 비자 발급 우선일자만 2007년 3월 1일로 3주 진전했습니다. 한편 취업이민은 지난해 9월 전순위가 오픈된 이래 1년째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이민 5순위 중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6월 말로 종료된 상태에서 연장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어제 랜섬웨어 공격 관련 제보자에게 최대 $10,000의 살해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외국 정부의 지시나 통제에 따라 행동하면서 미국의 중요한 인프라를 겨냥해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신원이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악의적 활동에는 랜섬웨어 공격의 일부로서 금품 강탈 위협을 하는 행위, 권한 없이 정부나 금융기관의 컴퓨터에 접속해 정보를 빼내는 행위, 이들 컴퓨터에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10년 만에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쿠바에서 확산하면서 미국으로 보트피플이 쇄도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 당국이 플로리다 해협에 강력한 주둔을 할 것이라고 어제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해상을 통해 쿠바를 탈출하는 보트피플 유입이 증가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쿠바에서는 수도 아바나 등 전역에서 생필품과 의약품 부족, 반복되는 단전 등 생활고에 지친 국민들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어제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제정해 기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태권도의 날 결의안은 지난 6월 17일 만장일치로 주 하원을 통과했고 어제 주 상원에서도 참석 의원 38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습니다. 결의안은 태권도에 대해 단순히 싸움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절과 인내, 극기 등 불굴의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마음까지 강인하게 단련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의 전통 무예라고 소개했습니다. 뉴욕시가 지난해 3월 20일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증명서를 발급하는 클럽 오피스를 폐쇄한 지 16개월 만에 오늘 18일부터 업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결혼증명서 발급은 25일부터 시작됩니다. 뉴욕시는 그동안 클럽 오피스의 문을 닫고 온라인을 통해 결혼증명서를 발급해왔습니다. 통상적으로 뉴욕에서 결혼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직접 클럽 오피스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20일) 희망재단이 지난 13일 제2회 장학생 시상식을 열고 10명의 한인 장학생들에게 각각 $2,500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장학생 선정 기준으로 가정 형편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었고 성적과 봉사활동, 에세이에 각각 20%의 비중을 두고 선발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지난 14일 한인회관에서 뉴저지 지역 13개 단체장들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추석 맞이 행사를 김치축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CEO 뉴욕 총원우회는 지난 12일 플러싱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급식으로 100인분의 베이글과 커피를 제공했습니다. 뉴욕 총원우회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무료 급식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 밀레니엄뱅크 클로스터 지점이 어제 개점 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허웅식 행장은 기념식에서 고객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팬데믹 기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해준 지점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민권센터가 오는 7월 23일 금요일 낮 12시에 맨하튼 컬럼버스 팍에서 뉴욕 이민자 연맹 등과 함께 이민자는 미국에 꼭 필요하다를 주제로 이민자 권익 집회와 행진을 개최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때때로 60% 정도의 소나기와 천둥 번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곳에 따라 오후에는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흐린 가운데 역시 때때로 70% 정도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도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50% 정도의 천둥 번개와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